안녕하세요. 울산의대 서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안주호입니다. 2024년 아산의과 포럼에서 제가 맡은 주제는 양성 발작성 체위변환성 어지럼, 흔히 이석증이라고 하죠. 이 이석증의 위험 인자 및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양성 발작성 체위변환성 어지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석증의 위험 인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석증의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지러워서 이비인후과를 방문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질환이 있죠. 전정신경염, 메니에르병, 그리고 이석증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주로 이석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석증이란 양쪽 귀의 위치에서 3차원적인 머리 회전 감각을 느끼는 반고리관의 비정상적인 자극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이석은 정상적으로 낭영낭과 구형낭이라고 불리는 전정기관에 들어있어서 수직, 수평운동 감각을 담당하는데, 여러 원인들에 의해 제자리에서 빠져나온 이석이 회전 감각을 느끼는 반고리관에 떠다니면서 안 그래도 머리를 움직일 때마다 어지러운데 더 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석증은 어지럼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질환으로 10만 명당 5, 60명에서 발생할 정도로 흔하고,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여성에서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이석증이 발생한 정확한 반고리관을 진단할 수 있다면 물리치료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어지럼이지만, 이후에도 재발 가능성이 높아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반고리관으로 빠져나온 이석은 반고리관 내부를 둥둥 떠다니거나 반고리관의 감각을 담당하는 팽대부릉이 들러붙어서 어지럼을 일으킵니다. 반고리관 결석, 반고리관에 떠다니는 이석증의 특징은 어지럼을 일으키는 자세를 취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연된 다음 어지럼을 호소하게 됩니다. 마치 예전 우차사의 한 코너였던 태가에서 개그맨 윤택님이 펀치를 맞으면 10초쯤 뒤에서야 배를 움켜잡는 장면이 연상되는군요. 반면 팽대부릉 결석은 회전 감각을 느끼는 팽대부릉에 직접 이석이 들러붙어 있기 때문에 머리의 회전이나 특정 자세를 취하면 바로바로 어지럼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지럼을 일으키는 특정 자세를 취하는 내내 어지럼과 눈떨림을 보이게 되죠. 팽대부릉 결석은 들러붙어 있는 이석을 마사지나 충격 등으로 떨어져 나오게 해야 비로소 제자리로 돌려놓게 되는 데 비해, 대부분의 이석증의 원인인 반고리관 결석은 반고리관 내의 이석들이 둥둥 떠다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치료가 쉽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2015년 발표한 이석증의 치료 프로토콜입니다. 이석이 어느 반고리관에 어떤 종류로 발생했는지에 따라 다양한 진단과 치료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석증은 왜 생길까요? 우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전정기관의 기능이 약해져서 발생하고, 중년 여성에서 더 흔하게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젊은 이석증 환자들이 늘어나는데, 직장,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이석증이 오기도 하고, 레저 스포츠 과정에서 머리에 갑자기 충격을 받았을 때 역시 이석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을 잘 때 바로 누워 자는 분도 있지만 옆으로 누워 자는 분들이 많으시죠? 오랫동안 한 방향으로 잠을 자는 습관 역시 이석이 제자리에서 떨어져 나올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정신경염처럼 바이러스 감염이 전정기관에 염증을 일으킨 경우에도 후유증으로 이석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메니에르병 환자들도 드물지 않게 중간중간 이석증으로 병원을 방문하십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중년 여성에서 이석증이 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이석증이 잘 생기는 사람이 따로 있을까요?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이석증이 잘 생기고 특히 중년 이상에서 흔합니다. 어렸을 적 읽어보았던 꼬부랑 할머니 기억나시나요? 꼬부랑 할머니 동화는 있는데 꼬부랑 할아버지 동화는 없습니다. 물론 할아버지보다 할머니가 꼬부랑해지실 때까지 더 오래 사시기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여성의 골 밀도가 낮으며 중년 이후에는 특히 골 밀도가 더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50대 이후의 여성들은 정기적인 골 밀도 검사, 평소 칼슘, 비타민 D 복용이 중요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적절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적절하고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를 무시한 다이어트 역시 이석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발표된 연구에서 고연령층에서 발생하는 이석증의 특징으로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원인과 유발 인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고 목 디스크 등으로 자세가 불편한 경우 무리해서 진단 및 치료를 진행하지 말 것, 그리고 이석증을 방치할 경우 자칫 낙상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고연령층에서 이석증이 더 흔하고 이석치환술을 해도 잘 안 낫고 자주 재발을 하게 되죠. 60세 이상에서 젊은 연령에 비해 7배나 많은 비율로 이석증이 발생하고 70세 이상 어지럼의 40%가 이석증으로 진단받았다고 발표된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석증의 위험 요인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에 발표된 연구에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이석증에 관해 발표된 3,060명 환자들을 대상으로 14개 논문을 메타 분석하였습니다. 이석증 재발 관련 인자로는 여성,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그리고 골다공증 및 비타민 D 결핍을 들었고, 이석증 재발과 관련이 비교적 적은 인자로는 고령, 편두통, 두부 충격, 그리고 메니에르병을 들었습니다. 반면 2022년에 발표한 24개 이석증 연구를 메타 분석한 논문에서는 이석증 재발의 관련 인자로 여성, 65세 이상 고연령,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편두통, 경추분리증과 골다공증, 두부 충격, 각종 중이염, 이상 뱀프 소견, 특히 장시간의 컴퓨터 업무를 들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을 종합할 때 이석증 발생 및 재발 원인으로 제시된 여러 인자들 중 여성, 비타민 D 결핍, 골다공증, 그리고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이 이석증과 높은 관련성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6가지 원인들을 잘 관리하고 문제를 예방해서 이석증이 발생하거나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석증의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발표한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비타민 D와 칼슘 보충제의 이석증 재발의 예방 효과에 대해서 분석하였습니다. 치료군은 비타민 D와 칼슘 제제를 1년간 복용하고 대조군은 따로 복용한 약이 없습니다. 그래프에서 붉은 선은 약물 복용한 군, 그리고 파란 선은 대조군입니다. 12개월 동안 관찰했을 때 비타민 D와 칼슘 제제를 복용한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서 이석증의 재발률이 낮았고, 결과적으로 특히 비타민 D 부족 환자에서 약물 복용은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째 재발률이 여전히 50% 내외입니다. 결코 적은 빈도가 아니죠. 본 연구에 참여한 환자들의 평균 연령이 60세 이상이고 여성이 많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2022년 발표한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역시 비타민 D와 항산화제의 이석증 재발 억제 가능성을 연구 발표하였습니다. 128명의 재발성 이석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6개월간 비타민 D와 항산화제를 동시에 비타민 D와 항산화제 둘 중 한 개만, 그리고 아무것도 처방하지 않은 군으로 나누어 이석증의 재발을 분석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붉은색 선인 비타민 D와 항산화제 동시 투여군에서 이석증의 재발률이 의미 있게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비타민 D와 항산화제를 같이 복용하는 것이 특히 비타민 D 결핍 환자의 이석증 재발 예방에 의미가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2017년 발표한 연구에서는 이석증으로 이석치환술을 시행한 다음 아주 약간이지만 방골이관 내에 남아있을 수 있는 잔존 이석이 이후 이석증의 재발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해서 보고하였는데, 연구자들은 이석증으로 진단 후 이석치환술을 시행한 다음 회복한 292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다음 이비인후과 외래 방문할 때 이석증 진단과 상관없이 추가 이석치환술을 시행한 환자들과 그렇지 않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후 이석증의 재발률과 어지럼에 대해서 연구하였습니다. 추가 이석치환술을 받은 환자들과 그렇지 않은 환자들 간의 이석증 재발률은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지만 추가 이석치환술을 받은 환자들이 좀 더 의미 있게 어지럼 호소 정도가 낮았기 때문에 이석증 치료에 있어서 치료 후 남아있는 잔존 이석을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어지럼 예방에는 어떤 음식들이 좋을까요? 브로콜리, 등푸른 생선, 토마토, 바나나, 견과류, 콩, 밤, 고칼슘 함유 음식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달팽이관과 전정기관에 필요한 미량 원소인 아연이 풍부한 견과류 등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청력뿐만 아니라 어지럼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평소 싱겁게 드시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겠죠. 염분 섭취를 줄이면 메니르병뿐만 아니라 고혈압 등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석증 재발 예방에도 역시 도움이 되겠죠. 특히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 혀의 미각이 둔해져서 짠맛을 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은 미지근하게 식혀서 먹고 평소 물, 채소, 과일 등을 충분히 섭취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외래에서 진료를 볼 때 항상 환자들에게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드립니다. 그때마다 다들 운동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시죠. 무슨 운동을 하시냐고 질문할 때 대부분이 걷기 운동은 한다고 하십니다. 단순한 걷기는 운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운동 시간 대비 칼로리 소모량도 적고 근육 형성에도 도움이 안 되고 특히 어느 정도 걸으면 허기가 져서 이후 밥을 먹을 때 운동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죄책감이 덜해져서 많이 먹게 됩니다. 물론 집에서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걷는 게 낫겠죠. 이비인후과 의사 입장에서는 균형을 잡는 재활 운동을 위해 걷기를 추천합니다. 이때 처음에는 앞만 보고 걷지만 이후 익숙해지면 빠르게 걸으면서 좌우를 돌아보며 적절하게 양쪽 귀의 전정기관을 자극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간 경사진 곳을 빠르게 올라가면 근육도 자극되겠네요. 실내보다 야외에서 걷는 것을 추천드리며 이때 팔다리를 노출시켜 비타민 D 합성을 하고 피부 노화 예방과 피부암 발생의 예방을 위해 얼굴과 목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육을 발달시키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운동은 계단 오르기입니다. 계단 오르기 운동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강화 운동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죠. 우리 근육의 70%는 하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체 근육 단련을 열심히 해야 하고 대표적인 운동이 계단 오르기입니다. 계단 오르기는 이석증의 원인으로 알려진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같은 대사증후군 치료 및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계단을 내려가는 것은 근력 강화에는 큰 도움이 안 되고 무릎 관절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계단은 오르기만 하십시오. 2024년 유럽 심장학회에서 매일 6층 이상 계단 오르기가 일찍 죽을 위험을 24% 낮추고 심장마비나 뇌졸중 사망 위험을 39% 낮춘다고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계단 오르기는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일단 4층까지는 걸어 올라가고 이후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지하철에서 계단만 보이면 에스컬레이터 타지 말고 걸어 올라가는 것을 습관화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운동들이 있죠. 이들 중 이석증 예방에 가장 좋은 운동은 어느 것일까요? 어떤 운동이든 나에게 무리가 되지 않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이면 다 좋습니다. 운동하세요. 이상 강의 내용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이석증은 가장 흔한 어지럼으로 여러 원인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성, 골다공증, 중이염 등 여러 인자들이 이석증의 재발과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고 비타민 D와 칼슘 보충제는 이석증의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뼈 건강을 위해 계단을 자주 올라가실 것을 다시 한번 권유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